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EBS에서 민법 강의를 하게 된 민희열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민법을 재밌게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절대 붙는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좀 더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 밴드에 민법은 민희열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밴드 오셔서 좀 자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이 자료를 밴드를 만들어서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OT 시간을 가질 건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은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하는데 뭐 실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세 개를 이렇게 좀 더 강조를 해놨네요. 민계공 이렇게 해놨죠. 민계공. 민계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계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유는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이제 보시면 시험은 이게 객관식 절대평가예요. 객관식 절대평가인데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래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해 다 같이 1차 붙고 2차 붙고 이렇게 붙는 것을 동차로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차 같이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1차 시험을 올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내년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40점 미만이 되면 그 과목의 낙대 점수다 그래서 과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락이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되죠. 평균 60점 이렇게 된다.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다 객관식 40문제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객관식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절대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시험 난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중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개 보니까 343이에요. 343. 어려운 문제 30%, 중간급 40%, 쉬운 거 30%.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면 30점은 금방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공부를 해야 40%를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70%가 됐잖아요. 그럼 70점이 돼버렸잖아요. 70점이면 그냥 합격하는 거죠. 우리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주 출제되는 거 이런 걸 빈출이라고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게 중요하죠. 중요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부 다 알겠다. 내가 민법을 씹어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빈출 중요 내용에 집중해서 그것을 잘 알고 가면 합격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과목의 특징들 잠깐 좀 보시면 그중에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요건 이제 학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보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돼서 여기는 봤더니 법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 과목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민법은 1차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2차에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민법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이 법률 과목의 틀을 잡아야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차 공부를 할 때 민법을 먼저 시작해서 먼저 공부를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법학의 출발점이 민법입니다. 제가 법대 들어갈 때 멋모르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책을 좀 봤더니 뭐 선배들로부터 그때는 선배를 몰랐으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헌법책부터 먼저 잡고 공부를 했어요.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학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민법부터 하는 거야. 이제 지금은 알죠. 근데 민법이 법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고요. 부동산 학개론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률 과목의 어머니, 모법이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1차에 놔둔 것이다. 이 민법을 공부하고 나면 중개사법, 공법, 공시지법하고 다 연결이 돼서 그 내용들도 잘 알게 돼요. 물론 약간 공법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민법을 잘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공법을 왜 강조해 놨느냐? 공법은 양이 많고 좀 어려워요. 양이 많고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우리 공법 교수님 수업을 잘 들으시고 쫓아오시면 붙으실 수 있는데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네, 그렇고요. 부동산 학개론은 이제 경제학,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약간 학문적이죠.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 강의를 잘 듣고 쫓아오시면 붙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강의를 잘 들어보자.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붙는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민법은 민법인데 공인중개사 민법만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법을 보면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채권법 즉 계약법을 공부하는데 이것들은 재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산법이라고 한다. 민법에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 있어. 친족, 상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재산에 관한 것들. 지금 우리가 돈 문제 공부하려고 지금 이 중개사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법을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봤더니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네요. 민법 총칙. 그러면 이제 요걸 느낌적으로 바로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요게 총칙이 있으면 얘들은 각칙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게 되죠. 근데 총칙은 뭐냐 그러면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서도 같은 얘기 저기서도 같은 얘기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때마다 얘기를 하면 너무 말이 장황해.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총집합시켜서 법칙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민법 총칙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아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 설정을 해요.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전세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전세권 설정 합의,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채권법에 가면 계약법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것들이 매매 임대차예요. 매매를 많이 중개했으면 좋겠는데 임대차 중개가 많죠. 근데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나 같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같은 계약. 근데 그거를 때마다 계속 설명하면 한 말 또 하고 중원 부원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해 버린다. 근데 이제 이 법률행위나 이 계약이나 좀 다른 동네에 있는 것들인데 이름을 그러면 하나로 붙여줄 필요가 있네.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행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법 공부를 하면 법률 용어라는 것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법률 용어를 우리가 너무 포털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또 그 풀어놓은 것 자체가 영영사전이야.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게 또 영어로 해설이 되고 있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대로 쭉 보시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느낌만 살려가면 돼요. 느낌만. 그냥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우리 계약을 맺으면 어떤 법률적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이름을 같이 법률행위라고 붙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민법이라고 하는데 민사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민사특별법 이렇게 하는데 이게 특별법이 있으면 얘는 일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법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법은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되도록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금방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계약법에서 임대차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임대차가 뭐냐 그러면 그냥 렌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는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임대차는 렌트하는 거. 근데 그 렌트가 집만 렌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것들인데 집만 렌트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렌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전거를 렌트할 수도 있죠. 우리 서울시의 따릉이 이런 것들도 다 돈 내고 빌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렌트하면 민법에서는 그런 것을 다 임대차라고 한다. 그런데 특별히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임대차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임대차 가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좀 얘는 VIP로 대접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케이스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민법, 일반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VIP가 있잖아요. VIP도 우리처럼 똑같이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다 해요. 똑같아.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어떤 경우만 좀 특별히 대우를 하죠. 막 경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뭐 시야가 좋은 데서 뭔가 관람을 한다든지 VIP석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민법이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다. 민법을 알아야만 특별법을 아실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인데 한편 민법을 또 사법이라 그래요. 사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공법 이런 게 있어. 공법은 뭐냐 그러면 나라와 관련돼 있어. 구청에 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공법이에요. 근데 민법은 사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사인들이죠. 그 사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다. 근데 뭐 그러면 뭐 공무원은 사인이 아니냐? 공무원도 거래할 때는 사인이죠. 이제 공무를 수행할 때는 뭐 이 공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거래할 때는 사인이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구조를 받으시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딱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민법 총칙에서는 10문제, 물권법에서는 14문제, 그리고 계약법에서는 10문제,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100점이 되려면 민법은 이제 각 문제당 2.5예요. 그래서 100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민법은 80점만 맞으면 돼. 왜 80점만 맞으면 되느냐? 우리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 60점을 맞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개론을 80점을 맞았어. 그러면 민법 40점만 맞아도 평균 60점이 되잖아요. 합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개론 점수를 좀 얻기가 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개론을 40점을 맞았어. 민법 80점을 맞으면 60점 그래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개론을 37.5를 맞았어. 82.5를 민법을 맞고 그래도 평균은 60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론이 과락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60점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민법을 80점만 맞겠다. 근데 80점이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중급 난이도까지 좀 공부하시고 나면 80점까지 맞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고 쭉 제가 하자는 대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을 좀 더 잠깐 한번 봐보실 건데, 강의 특징 면에서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우리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서 체계적인 강의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체계적인 강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해볼 만한데, 조금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이 힘들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젊은 분들도 이게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민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론도 있고 공법도 있고 중개사법, 공시세법이 있잖아요. 그게 많기 때문에 좀 기억하기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연상기법을 좀 쓴다. 연상기법으로 제가 우리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이 시험에서 가불병 이렇게 나오는데, 가불병을 이렇게 쭉 그려드리면서 강의 노트까지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떠올리면 이게 민법이 좀 더 이렇게 사진으로 찍히죠. 그래서 구조화가 잘 돼요. 그래서 강의 노트로 그림을 그려주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다 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키워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어떤 게 키워드야, 어떤 내용을 알아야 돼,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암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그 문제는 나오면 그 암기법 속에 답이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솔루션이 있는 강의를 해보자. 학생들한테 바로 솔루션을 제시하자. 또 공부하는 분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되고 암기가 돼서 이걸 그냥 반복하면 자동으로 이해와 암기가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잘 하게 하는데 결국 제가 또 문제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죠. 문제 분석을 열심히 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항해할 때로 비교하자면 기출 문제는 나침반이에요. 근데 그 나침반인데 사실 이제 이 기본서를 끝내고 나면 나중에 핵심 정리로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이 핵심 정리가 그냥 곧 답지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학교 가신 선배님들이. 네, 그래서 요 핵심 정리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정답이 빨리 찾아지죠. 네, 이렇게 인도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또 OT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또 인문 강의 때 더 보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편 민법 총칙으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에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는데, 이 각칙으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채권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네요. 근데 물권법은 소유권 같은 것들을 말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공통된 것을 모아서 총칙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민법 총칙.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지금 공부하실 때 너무 또 이건 생기초 민법 강의이기 때문에 막 다 외우려고 한다든지 막 필기를 너무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듣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 중심으로 또 공부하시면서 그때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듣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도 좀 짧게 할 거예요. 네. 이제 서론편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서론이 나오죠. 근데 권리 변동 이렇게 해놨네요. 민법의 기초를 공부하는 건데 우리 민법은 뭘 공부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맺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그러면 이제 권리가 있게 되고요. 그 권리에 대응해서 의무가 있게 돼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 의무 관계가 있게 되는데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권리 변동. 이렇게 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권리 의무가 있구나. 그걸 좀 유식하게 뭐 실체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그 내용 자체, 그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권리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부동산 X를 만약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는다. 아파트를 매매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먼저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요 합의를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더니 매수인한테 X를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은 이 10억을 매매에 쓴 대금이라고 하는데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제 반대편에서는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계약을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권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이행하면 또 소멸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을 보실 건데 법에는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데 이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갑이 아직 뭐 부모님 안 돌아가셨으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이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상속을 받았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상속인이 되는데 그 부동산 X가 있는데 아파트 X가 있는데 이걸 상속하게 된 거죠. 상속. 그런데 상속을 했는데 상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피상속인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어요.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아빠나 엄마예요. X를 상속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권리가 생겼는데 한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소멸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봤더니 지금 요거예요. 계약으로 이런 권리무가 생겼어.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요게 법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이 상속한다라고 이때 법에다 써놨어. 우리 민법 천조에 가면 자식들이 포괄 승계한다. 아파트 뭐 X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 뭐 예금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승계를 하게 되죠. 법률 규정으로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민법은 이런 걸 공부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주로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할 거니까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했었다. 그 법률행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꼭 법률행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간다. 일단 이렇게 좀 해두시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본다. 지금 우리가 봤더니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단독 행위를 취소할 수 있대. 근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권리 변동이 생겼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됐대. 매매 계약으로 권리가 발생, 또 의무를 부담 이렇게 하게 됐죠. 또 상속으로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어.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그걸 내려놨으니까 소멸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법률 규정에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요게 문제인데, 우리 계약 같은 경우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것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 건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상속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요거 잠깐 한번 구별해 볼게요. 우리 X를 10억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한다.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이 X를 10억에 팔아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을 입장에서 봐보면 이 X를 10억에 사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청약과 승낙은 뭐가 되느냐? 먼저 말한 사람이 청약이에요. 꼭 파는 사람이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 요거 저한테 파실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청약은 먼저 말한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케이 한 것이 승낙 이렇게 되는 것이다. 청약과 승낙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상속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니 바로 법률 규정으로 우리 아빠 엄마한테 상속권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건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어.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 임대차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법률 규정도 항상 이 덤으로 같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제 지금 공부했습니다. 민법은 이게 권리 변동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법률행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을 법률행위법이다 이렇게 크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법률행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 종류에 계약과 단독행위 이렇게 해놨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것들은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합의가 되면 다 계약이야. 그래서 합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냥 합의가 곧 계약이다. 또 한 가지, 우리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또 깜짝 놀래요. 아니 부동산 매매하면 계약서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게 맞죠. 써야죠. 쓰는데 사실 더 많이 하는 계약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 보는 것도 계약이다. 시장에 가서 만약에 어떤 반찬거리를 하나 사고 쌀을 한 포대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도 그쪽에서 먼저 이 진열해 놓고 그렇게 팔 수도 있고요. 정찰제로 이렇게 붙여놨으면 그렇게 청약을 한 것이고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하는 게 승낙이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우리 흥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청약하고 승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계약이죠. 근데 그때 계약서를 쓰나요? 안 쓰나요? 계약서 안 쓰죠. 계약서를 안 쓰는 점에서 그리고 또 계약이 어쨌거나 합의로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 계약이다라고 한다. 근데 계약서를 안 쓴다는 점에서 그걸 이제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행위 이렇게 불러요. 요식행위가 아니고 불요식행위라고.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의만 있으면 돼. 그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매매계약다. 부동산 매매계약도 합의가 되면 어쨌거나 우리가 합의를 하면 다 계약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걸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 우리 이제 취소 얘기는 좀 들어봤죠. 또 자세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죠. 이럴 수도 있어.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취소하겠어요? 또 을이 갑한테 취소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유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제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유언은 우리가 유언장을 쓰면 나중에 그거를 자식들이 보고서 유언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유언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애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 애한테, 우리 애한테, 큰애한테, 작은애한테 주겠다고 유언장을 썼어도 걔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유언장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요걸 매뉴얼을 가지고 대부분은 문제없이 지나갈 건데 그게 계약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걸 따져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봐요. 일단 성립하고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건은 그냥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죠. 건이 필요한 거야. 성립하는데. 효력 생기는 이런 어떤 건들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성립 요건에 당목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시 갑과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는데 누군가 먼저 급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합의를 하면 이 합의가 곧 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 이런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 을 같은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봐보세요. 이들이 계약을 맺는데 을은 X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죠. 매도인은 대금 10억을 목적으로 이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X 10억 같은 이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승낙 같은 의사합시가 있어야 돼. 청약과 승낙 같은 의사합시가 있어야만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 다 알아요. 나중에 가면 다 아니까 그냥 이런 게 있어야 된대 라고 한다. 그냥 당목이 이게 필요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외울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우리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할 때 혼인은 둘이서 합의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런 거니까 혼인도 계약인 거예요. 거기서 청혼하는 게 청약을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자, 혼인하자라고 청약을 하고 알았어, 그러자라고 승낙을 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로 사는 거잖아요. 납치돼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결혼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놓도록 하고 있다. 혼인신고까지 해야지만 돼. 됐죠?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특별 성립요건 이런 게 있다. 이제 알았습니다. 혼인은 계약이구나.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계약을 잘 지키는 것이다. 설거지 잘하고 뭐 빨래 잘하고 같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애 잘 키우고 요게 계약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효력이 생기려면 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요거는 뭐 지금 그냥 들어만 두자고요. 목적이 확가적사해야 돼. 이것도 지금 뭐 아실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간에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때는 대리를 써서 했어. 그러면 대리권이 있어야 된대. 요 정도 해두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일단 그냥 성립하고 효력이 생길 건데 이걸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립했을 때 이걸 검토를 하지. 만약에 불성립이야. 그러면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거죠. 단계별로 딱 걸러버린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파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이런 환자가 오면 이런 것들을 딱 검사를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매뉴얼이 딱 있어. 그런 것처럼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막 외우려고 한다든지 이러실 필요 없다.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 알게 될 거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냥 그렇다네. 이걸 끝까지 절대 중간에 멈춤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쭉 듣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또 앞에 것을 알게 되고 앞에 걸 알아야 또 뒤에 걸 알게 돼요.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톱하지 말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소설책 듣듯이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네, 다음 시간에 또 폼 내리기 목적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